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병원 신경과의 장민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미니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니뇌졸중이라 한다면은 아주 대표적인 뇌졸중 증상 중에 한 가지인데요. 실제 뇌졸중이 겪기 이전에 나타나는 아주 작은 증상들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이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여겨질 때도 많죠. 하지만 미니뇌졸중은 뇌졸중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니뇌졸중을 한번 겪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10명 중 1명 정도가 반드시 뇌경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개 이 정도까지 걸릴 때까지는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미니뇌졸중을 겪고 뇌경색이 생길 때까지 단 3일밖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미니뇌졸중 증상이 있다면 사흘 안에 뇌경색 또는 뇌출혈과 같은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서둘러 병원으로 가봐야 될 것입니다. 실제 뇌경색으로 입원하신 환자들께 여쭤보면 10명 중 4명은 미니뇌졸중 증상을 겪은 적 있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달리 생각해보면 그분들은 미연에 조금만 더 일찍 손을 썼더라면 그와 같이 큰 뇌경색이나 뇌출혈과 같은 일들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미니뇌졸중을 잘 이해한다면 더 큰 일, 뇌경색이나 뇌출혈과 같은 위중한 뇌졸중을 미연에 방지하고 더 큰 사회 경제적인 손실을 예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미니뇌졸중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뇌졸중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잠깐이나마 나타났다가 24시간 이내에 말끔히 사라졌을 때를 미니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들로 본다면은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생기는 반신마비라든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언어마비 증상 등이 있겠죠. 이런 대표적인 뇌졸중 증상이 단 1분 또는 단 1시간이라도 잠깐 생겼다가 사라졌다면 이것을 미니뇌졸중이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병원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이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은 신경과 의사들이 실제 미니뇌졸중이 맞았는지 아니면 미니뇌졸중을 흉내내는 다른 질환은 아닐지 감별을 하게 되겠죠. 결국 신경과 의사의 자세한 신경학적 검진을 통해서 정말 뇌졸중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그런 요소가 있다면 바로 교정을 하는 치료에 돌입하게 됩니다. 미니뇌졸중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시게 되면은 대개 뇌 영상 검사를 먼저 하게 되는데요. 흔히 CT나 MRI 같은 결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CT나 MRI는 최근 급여 대상 항목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빠른 시간 안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뇌 조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혈관 상태를 잘 살펴볼 수 있는 MRI를 선호하기도 하지만, 금속성 이물질을 가지고 있다거나 다른 보철물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MRI보다는 CT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또한 미니뇌졸중 증상이라 하더라도 그 증상이 급격하게 변한다거나 응급으로 시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MRI보다는 CT를 선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검사를 실시하고 나면 정말 이 환자분에게 발생했던 증상이 뇌혈관 때문에 발생한 증상인지를 감별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미니뇌졸중의 이 종류를 알아야 될 텐데요. 흔히 미니뇌졸중은 뇌출혈의 전조 증상으로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개 혈관이 막혀가는 뇌경색의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혈관이 막히게 되는 뇌경색의 원리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이 대동맥에 발생하는 대동맥성 죽상경화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뇌혈관도 크기에 따라서 큰 혈관부터 작은 혈관까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혈관 계통에서 발생하는 죽상경화, 그러니까 동맥경화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바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혈관성 질환의 원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뇌혈관의 큰 부분들이 동맥경화 때문에 점점 좁아지고 있다면
해당하는 부위에 뇌혈류가 줄어들게 되고 이것 때문에 미니 뇌졸중 증상이 해당 영역에서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원인은 작은 혈관에 생기는 뇌경색증입니다. 작은 혈관은 이 큰 혈관과는 동맥경화라든지 염증성 반응에 의해서 혈관이 막혀가는 원리가 다소 다릅니다. 따라서 작은 혈관에 조금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위험 요소로 당뇨와 고지혈증과 같은 염증성 위험 요소들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런 염증성 질환들 때문에 이 뇌혈관 자체에 염증이 많이 진행되게 되고 작은 혈관들은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뇌경색증을 열공성 뇌경색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열공성 뇌경색이 찾아오기 직전에 발생하는 미니 뇌졸중 증상도 있습니다. 이 세 번째로는 심장 때문에 생기는 뇌졸중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항상 규칙적인 박동을 유지해야 하죠. 쿵쾅거리는 박동을 항상 일정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맥이 정확하지 못하다 하여 부정맥이라고 부릅니다. 즉 쿵쾅하고 뛰어야 하는 심장이 쿠구광, 쿵쾅쾅 하면서 조금 더 불규칙하게 뛰는 현상들이죠. 이런 부정맥 때문에 발생하는 뇌경색증은 심장에서 발생하는 혈전 덩어리가 일시에 뇌혈관을 막음으로써 발생하는 뇌경색증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미니 뇌졸중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요. 비교적 드문 경우에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미니 뇌졸중 증상이 생겼다면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인에 의해서 뇌졸중이 생기려고 하는 전조 증상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원인인 대동맥에 발생하는 죽상경화증 그리고 작은 혈관에 생기는 염증성 변화가 바로 미니 뇌졸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MRI나 CT를 통해서 감별을 해내기가 매우 쉽고 해당하는 원인 질환들에 대해서 교정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 심해서 대동맥의 죽상경화증이 심해질 수 있다면 아주 심각하게 고혈압을 낮춰주는 항고혈압제제를 투여하게 되겠고요. 또 작은 혈관에 생기는 열공성 뇌경색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은 당뇨병에 해당하는 약들을 처방한다거나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을 교정하는 등의 약물을 처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원인에서든지 이 첫 번째, 두 번째 원인과 상관없이 항혈전제라는 것을 투여하게 되는데요. 아스피린이나 또 클로피도그렐이라고 하는 흔히 혈액을 묽게 만들어준다고 알려져 있는 약들을 처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인 질환을 교정하고 또 혈관 안에 고여가는 혈전을 비교적 방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항혈전제를 복용함으로써 미니 뇌졸중이 실제 뇌졸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제대로 방지만 한다면 뇌졸중이 생길 수 있는 환자 10명 중 4명을 예방할 수 있다는 통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께서 미니 뇌졸중이 의심될 만한 증상을 아주 잠깐이라도 겪었다면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과 상담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뇌혈관은 이 혈관의 분포와 또 혈관 조직을 어떻게 담당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증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어떤 혈관이 막혔는지에 따라서 뇌졸중 증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오른쪽 뇌혈관이 막혔다면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찾아올 수 있는 반신, 편측 마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의 몸과 서로 반대 방향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잠깐 동안 나의 오른쪽 팔다리가 힘이 빠지는 듯한 마비 증상을 겪었다거나 또는 왼쪽 팔다리와 얼굴 쪽에 감각이 이상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셨다면 반대편에 있는 뇌혈관이 막혀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흔히 미니 뇌졸중을 겪으면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단련이 돼서 나중에 뇌졸중 증상이 약하게 찾아온다는 속설을 들어보신 적도 있을 텐데요. 실제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대동맥의 죽상경화증에 의해서 발생하는 뇌졸중이라면은 우리가 피가 부족해지고 있는 뇌 조직에서 적어져 있는 혈액의 양을 감당할 만큼 훈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주변 조직으로 발달되어 가는 이 뇌혈류의 우회 도로들이 많이 발달해 갈 수 있고
허혈성 뇌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을 만한 역할을 해줄 수가 있죠. 이런 경우라면은 미니 뇌졸중을 몇 차례 겪었던 것이 오히려 나중에 큰 뇌졸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작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더 빠르게 약을 먹고 주변의 조직에 이 우회, 혈관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더 좋은 치료를 함께 실시하신다면은 훨씬 더 안전하게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미니 뇌졸중을 한두 번 겪고 나서 정말 큰 뇌경색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후유장애를 겪게 됩니다.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신경학적 세포 손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당도한다 하더라도 실제 뇌경색증으로 뇌세포가 죽어나가는 데까지는 채 6분이 걸리지 않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혈관이 이미 막혀버린 다음에는 다시는 손쓸 수 없는 사태에 이르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니 뇌졸중 증상을 간과하지 마시고 반드시 119나 빠른 시일 안에 병원에 오셔서 자세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오셨던 한 어르신께서는 아침부터 갑자기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했는데 오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TV를 보면서 누워서 쉬셨다고 해요.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잠시 증상이 좀 좋아지는가 싶더니 서너 시경쯤부터 다시 증상이 나빠졌는데 이따가 저녁 때 우리 아들 퇴근하면 그때 한번 같이 병원에 가봐야지 하고 계셨다가 의식을 잃은 채로 8시가 넘어서 아드님께 발견이 돼서 병원에 오셨던, 안타까우셨던 부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분께서는 그래도 골든타임 이내에 오셔서 혈관의 재개통 시술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고 다행히 두 발로 서서 걸어서 퇴원을 하셨지만, 만약에 아침에 또는 오후 3시쯤에 증상을 처음에 겪으셨을 때 미리 오셨더라면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일상생활을 모두 다 해내실 수 있을 정도로 금방 치료를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니 뇌졸중이라면은 서둘러서 신경과 병원을 찾아주시고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CT나 MRI 촬영을 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미니 뇌졸중에 대해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미니 뇌졸중을 겪고 있고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미니 뇌졸중을 겪으셨다면 사흘 안에 당신의 증상이 정말 뇌졸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10% 이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